어머니, 이제 집에서 나가세요. 20년을 한 집에 살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냉정한 한마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과연 착하기만 하던 며느리는 왜 돌변한 걸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 거실에는 냉랭한 기운만 감돌고 있었어요. 칠순이 넘은 김옥순 할머니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꼭 껴안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은 팔짱을 낀 채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수진의 얼굴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유를 묻자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20년 동안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손주들도 키우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는데 왜 갑자기 나가야 하냐고 묻는 할머니에게 수진은 이제 필요 없다는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할머니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계속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인 고등학생 딸 지민이와 중학생 아들 우진이도 자기 방문을 꼭꼭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이름을 불러도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민이 방에서는 이어폰을 낀 채 음악을 듣는 소리만 새어나왔고 우진이 방에서는 게임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어요. 할머니는 거실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사정했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만 해달라고, 고칠 테니 이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수지는 할머니의 캐리어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활짝 열더니 복도 밖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캐리어가 복도 바닥에 떨어지며 덜컹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황급히 캐리어를 잡으러 현관 밖으로 나가는 순간 뒤에서 쾅 하고 문이 닫혔어요. 곧이어 잠금장치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한참을 문을 두드리던 할머니는 결국 힘이 빠져 복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옆집 문이 살짝 열리더니 중년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여자는 황급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젊은 남자가 택배 상자를 들고 서서 할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캐리어를 끌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캐리어를 옆에 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11월 말 밤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할머니는 얇은 가디건만 걸치고 나온 게 후회됐지만 집에 두꺼운 옷을 가지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공원 벤치에서 밤을 새우며 할머니는 지난 20년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준호가 수진이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가 없었어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따르며 존댓말을 쓰고 명절에는 음식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해서 용돈도 자주 쥐어주고 손주들 양육도 도맡아 했어요. 그런데 5년 전 아들 준호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한 이후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허리를 다쳐서 예전처럼 힘쓰는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회사에서는 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주고 일방적으로 해고했습니다. 준호는 그 돈으로 작은 치킨집을 차렸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자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처음에는 한숨만 쉬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을 감싸면 할머니한테까지 눈을 흘겼어요. 손주들도 엄마의 태도를 보며 아빠와 할머니에게 점점 무례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컴컴한 밤하늘이었습니다. 갑자기 찬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할머니는 몸을 웅크렸어요.
이대로 여기서 얼어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머니는 혹시 아들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으로 핸드폰을 꺼냈지만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상조회사 직원이라며 장례 준비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장례 준비라는 말이 유독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정말 죽을 때가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4시쯤 되자 공원에 청소하시는 분이 나타났어요. 할머니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청소하시는 분은 근처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를 사다 주고는 집에 들어가시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청소하시는 분이 자신의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현실이 슬펐어요. 할머니는 캐리어를 열어 안에 든 옷가지들을 꺼내 한 벌 더 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벤치에 앉아 해가 뜨기를 기다렸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자 공원에 운동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나왔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다시 벤치로 돌아왔어요. 아침 7시가 되자 출근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한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이번에도 연결음만 길게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걱정되지 않느냐고 한 번만 전화 달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읽히지도 않았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공원을 나섰습니다. 일단 어디라도 가야 했어요. 복지관이라도 가서 하루를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걷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말할 수 없이 쓸쓸해 보였어요.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시내에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며느리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아들 준호가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진이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결혼한 건 23년 전이었어요. 당시 준호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며 월급도 꽤 괜찮게 받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두 사람은 맞선을 보고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수진이를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예의 바르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결혼 후에도 수진이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어요. 명절마다 제사 음식 준비를 함께하고 할머니 생신에는 손수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며느리를 얻은 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손주 지민이가 태어난 후 수진이는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손주를 돌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3년 뒤 둘째 우진이가 태어났고 집안은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는 열심히 일했고 수진이는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어요.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5년 전 가을, 준호가 공사장에서 큰 사고를 당했어요. 3층 높이에서 떨어져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할머니가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수진이는 복도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다행히 준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손상돼서 무거운 걸 들거나 오래 서 있을 수 없게 됐어요. 의사는 최소 1년은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고 보상금 3천만 원을 주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어요. 준호는 집에서 몇 달간 요양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간호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수진이도 처음에는 남편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숨을 자주 쉬고 남편에게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몸이 좀 나아진 후 작은 치킨집을 차렸어요. 3천만 원으로 권리금을 내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어요. 배달앱 수수료도 비쌌고 근처에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하나둘 생기면서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수진이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가게 문을 닫고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다그쳤습니다. 준호는 허리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변명했지만 수진이는 듣지 않았어요. 둘은 자주 다투기 시작했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려 애썼어요. 수진이에게 남편이 아파서 그러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시어머니한테까지 짜증을 냈어요.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며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들 편만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손주들도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중학생이던 지민이는 할머니가 말을 걸어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초등학생이던 우진이도 할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맛없다고 투덜댔어요. 아이들은 엄마의 태도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3년 전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평생 모아둔 돈 1,000만 원을 우체국 통장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과 자식들한테 받은 용돈을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할머니는 나중에 자신이 아프거나 죽었을 때 아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 돈을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통장을 찾으려 했는데 사라져 있었어요. 집안을 온통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수진이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댔다가 나중에는 대놓고 인정했습니다. 치킨집 적자를 메우느라 통장을 해지하고 돈을 썼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 돈만큼은 자신의 노후를 위한 거라며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돈은 이미 다 썼고 지금 집안 형편에 그걸 어떻게 돌려주느냐며 오히려 화를 냈어요. 할머니가 아들한테 말하겠다고 하자 수진이는 냉소를 지으며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아들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알면 부부 싸움만 더 심해질 게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소가리를 하며 그 일을 마음속에 묻어두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부터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제대로 말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의 위치는 점점 낮아졌어요. 수진이는 할머니를 마치 가정부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를 모두 할머니한테 시켰어요. 할머니가 힘들다고 하면 수진이는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그것도 못하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손주들도 점점 더 할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청소를 하면 지민이는 방금 닦은 바닥에 신발을 신은 채로 걸어 다녔습니다. 우진이는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한 입 먹어보고는 짜증을 내며 컵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할머니는 속으로 울면서도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버스에서 내려 복지관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작년 명절 때 일이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온종일 부엌에서 일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나서 수진이가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아들도 아내 말에 동조하며 할머니한테 대충 만든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한 할머니는 안내 데스크에 가서 하루 쉬어갈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주며 휴게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캐리어를 끌고 휴게실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말을 걸 기운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했어요. 할머니는 밥을 받아 조용히 먹었습니다. 어제부터 제대로 먹은 게 없어서 그런지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복지관 상담실 문 앞을 서성였어요. 혹시 어디 갈 곳이라도 알려줄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을 두드리려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남한테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상담실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다시 휴게실로 돌아왔어요. 저녁 6시쯤 되자 복지관 직원이 마감 시간이라며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시 공원 벤치에서 밤을 새워야 하나 싶었어요. 할머니는 근처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역사 안은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대합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학원 가방을 맨 학생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모두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할머니는 지하철역 근처 목욕탕에서 씻고 나왔어요. 다행히 지갑에 현금이 조금 있어서 목욕탕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할머니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틀 만에 얼굴이 푹 꺼지고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목욕탕을 나온 할머니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시켰어요. 카페에 앉아 핸드폰을 켰더니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어머니, 집에는 당분간 들어오지 마세요. 수진이가 많이 예민해져 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엄마가 어디서 자고 있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집에 오지 말라는 말만 있었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꽉 쥐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카페 안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올 수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됐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매우 피곤하고 짜증 섞인 말투였습니다. 할머니가 왜 집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물었지만 준호는 지금 수진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니 조금만 참으라고만 말했어요. 할머니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준호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서 수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다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변했지만 준호는 어쨌든 수진이 생각이 그렇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할머니는 카페 테이블에 머리를 묶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괜찮으시냐고 물어왔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캐리어를 끌고 카페를 나온 할머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바꿨던 일 말입니다. 당시 할머니는 아들이 결혼하니 집을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결혼 전에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모은 돈으로 그 아파트를 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 살다가 아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산 집인데도 아들 명의로 바꾸면서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됐어요.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혹시 기초수급자 신청이라도 할 수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동사무소 직원은 할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아들이 있어서 수급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아들한테 쫓겨나서 갈 곳이 없다고 했지만 직원은 가족 간 문제는 어쩔 수 없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는 무료 법률 상담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한 달에 한 번 법률 상담이 있는데 이번 달은 이미 끝났다며 다음 달에 다시 오라고 안내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마주오던 이웃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으로 예전에는 할머니를 보면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을 피하며 다른 쪽으로 걸어가 버렸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쓰렸습니다. 아마 자신이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아파트 단지에 다 퍼진 모양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기 마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저녁 무렵 할머니는 다시 어제 갔던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봤자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지갑을 꺼내 남은 돈을 세어봤습니다. 현금 13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할머니는 근처 편의점에 가서 김밥 한 줄과 물 한 병을 샀어요.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는데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굶을 수는 없어서 억지로 먹었어요. 김밥을 다 먹고 물을 마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는 자신의 모습이 비참했어요. 평생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는데 말년에 이런 꼴이 되다니. 할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왜 우시냐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할아버지가 계속 물어오자 결국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그런 자식들이 많다며 자신도 비슷한 처지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아들한테 집을 물려줬는데 아들이 재혼하면서 자신을 요양원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요양원이 싫어서 나왔지만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공원에서 지낸다고 덧붙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나니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근처에 노숙자들이 자는 쉼터가 있다며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밤에 공원에서 자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따라가기로 했어요. 둘은 함께 쉼터로 향했습니다. 쉼터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작은 건물 지하에 마련된 공간으로 잠자리와 간단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곳 직원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룻밤 묵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직원은 흔쾌히 허락하며 할머니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2층 침대가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이미 몇 명의 노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구석자리 아래층 침대를 배정받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이런 곳에서 잠을 자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말년에 이런 신세가 되다니.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잠들려 애썼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할머니는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휴대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변호사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사무실로 와서 하자며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할머니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남자는 전화로는 말할 수 없다며 꼭 내일 오라고 당부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일일까 궁금했지만 일단 내일 가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누웠어요. 이번에는 조금 잠이 왔습니다. 혹시 내일 변호사를 만나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할머니는 그 희망을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쉼터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머리가 많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빗을 꺼내 머리를 정돈하고 나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쉼터 직원이 아침 식사로 빵과 우유를 나눠주었어요. 할머니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오늘은 어디 가느냐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좋은 일 있을 거라며 응원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쉼터를 나와 지하철을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주소를 보니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이었어요. 할머니는 지하철을 몇 번 갈아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와 주소를 찾아 걸었어요. 20분쯤 걸어가자 높은 빌딩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빌딩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보았어요. 30층이 넘는 건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빌딩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변호사 사무실 층수를 물어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에서 내린 할머니는 복도를 따라 걸어가 변호사 사무실 문을 찾았어요. 문 앞에는 태평양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무실 안에는 젊은 여직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직원은 할머니를 보자 일어나서 예약하셨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젯밤에 전화를 받았다며 이름을 말했어요. 여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안내하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40대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나와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할머니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에는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변호사는 할머니를 앉히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할머니는 긴장한 얼굴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할머니의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네자 변호사는 신분증과 서류를 대조하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신분증을 돌려주었어요. 할머님, 사실은 할머님의 옛 친구분께서 의뢰를 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옛 친구라니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박영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박영자는 할머니가 30년 전에 함께 식당을 운영했던 동업자이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국밥집을 함께 차려 10년 넘게 운영했어요. 하지만 영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변호사는 박영자 씨가 3개월 전에 미국에서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유 원장의 할머니 이름이 있다며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유 원장에는 영자가 할머니에게 재산 일부를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미국 달러로 30만 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억 원이었어요. 할머니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영자가 미국에서 한 식당을 크게 성공시켜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고 설명했어요. 자녀가 없었던 영자는 유 원장의 한국에 있는 옛 친구인 할머니에게
재산 일부를 물려준다고 명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다며 봉투를 건넸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영자의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아,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이제 곧 떠날 것 같구나.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았어. 내가 응원해줬던 그 한식당이 대박이 났단다. 하지만 자식도 없이 혼자 사니 외로웠어. 가끔 너와 함께 국밥집 하던 시절이 그리웠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내가 번 돈 중 일부를 너한테 물려주고 싶구나. 내가 나한테 빌려줬던 사업 자금 기억하니? 그걸 이제야 갚는다고 생각해줘. 늦었지만 너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살아, 옥순아.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영자가 사업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을 때 할머니가 가진 돈을 다 빌려줬던 기억이 났어요. 당시 500만 원이었는데 그 돈은 할머니 부부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돈으로 가게를 살리고 나중에 미국 이민을 갔어요. 할머니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그걸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다며 할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고 안내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상속세를 제외하고도 할머니 손에 들어올 돈이 약 3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계산해 주었어요. 그리고 서류만 준비되면 한 달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온 할머니는 빌딩 로비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공원 벤치에서 자며 앞날을 걱정했는데 갑자기 거액의 돈이 생긴다니.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직 돈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야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쉼터에서 계속 지낼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는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근처 고시원을 검색했습니다. 몇 군데 전화를 걸어보고 가격을 물어본 후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갔어요. 고시원은 지하철역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좁고 낡은 건물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인에게 한 달 임대료를 내고 방을 얻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침대와 책상이 있었고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캐리어를 풀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한 달만 버티면 됐습니다. 한 달 후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 머릿속에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돈을 받게 되면 그들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새 삶을 시작해야 할까? 할머니는 복잡한 심경으로 눈을 감았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고시원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따뜻한 밥과 국을 먹으며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행복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자신이 안쓰러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영자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친구의 따뜻한 마음이 편지 글씨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영자에게 감사하다고 중얼거리며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영자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도 꿈속에서 영자에게 손을 흔들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증은 있었지만
인감증명서와 통장을 만들어야 했어요.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새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어요. 서류를 다 준비한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서류를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내일 오후에 오라고 안내했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할머니는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다급했어요. 수진은 할머니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자신이 너무했다고 사과했어요.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수진은 계속해서 어머니 없으니 집안이 엉망이 됐다며 제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어요.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장 나가라며 문전박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오라니.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었어요. 수진은 말을 얼버무리다가 사실은 집 명의를 정리하려고 서류를 찾아보니 할머니 도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할머니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집으로 불러들여 도장을 찍게 하려는 속셈이었어요. 집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는 안 갈 거예요. 집 팔려면 알아서 하세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진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의 본심을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그 집은 할머니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비록 명의는 아들 이름으로 넘어갔지만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었어요.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그동안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찾아야 했어요.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 서류를 제출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문제없다며 한 달 안에 상속 절차가 완료될 거라고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문득 집이 궁금해진 할머니는 아파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올려다보니 자신이 살던 집 창문이 보였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입구에서 며느리 수진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는 황급히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수진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수진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카페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진은 구석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그 남자를 보자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과 남자는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수진의 손을 잡자 수진은 웃으며 그대로 두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둘이 앉은 자리가 가까워서 대화 내용이 들렸어요. 남자는 수진에게 집은 언제 파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서 아직 못 팔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남자는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빨리 처리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수지는 남자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도장을 받아낼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면 남편과 이혼하고 남자와 함께 새 출발을 하겠다고 덧붙였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팔아서 남자와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사업을 시작할 건데 그 집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수지는 걱정하지 말라며 꼭 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할머니는 한참을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한테 알려야 할까? 하지만 아들이 믿어줄까? 며느리 편만 들 게 뻔했어요. 할머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멀리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몇 초 촬영했어요. 두 사람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할머니는 조용히 카페를 나왔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찍어온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찍혔어요. 이제 아들한테 보여줄 증거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바로 아들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며느리가 집을 팔려는 계획을 막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다음 날 할머니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며느리가 팔려고 내놓았는지 물어봤어요. 부동산 직원은 확인해 보더니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일주일 전에 매물로 나왔다고 덧붙였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집을 팔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였어요. 할머니는 부동산에 그 집은 자신도 공동 소유주라며 매매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당황하며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집 명의와 관련해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내일 오후에 시간을 내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에게 아들 준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부동산에 왜 전화를 걸어서 집 매매를 방해하느냐고 따졌습니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아들에게 그 집은 자신과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명의만 아들 이름으로 옮겼을 뿐 함부로 팔 수 있는 집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어머니가 집을 물려준 거 아니냐며 반박했습니다. 할머니는 물려준 게 아니라 같이 살자고 명의를 옮긴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왜 갑자기 집을 파느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말을 얼버무리다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무슨 사업이냐고 다그쳤지만 준호는 어머니가 알 필요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어느 쪽이든 할머니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집 명의가 아들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 아들이 마음대로 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거주권을 주장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며느리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과 집을 팔아 도망갈 계획이라는 걸 말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아들과 대화를 해보라고 조언했어요. 그리고 만약 며느리가 집을 팔려고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할머니는 아들에게 직접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꼭 만나야 한다고 적었어요. 한참 후에 준호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집 근처 식당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한테 모든 진실을 말할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의 계획을 막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내일 아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증거도 준비했어요. 이제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7시 할머니는 약속 장소인 식당에 도착했어요. 작은 한식당으로 예전에 가족들과 자주 오던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구석 자리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분쯤 지나자 아들 준호가 식당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를 발견한 준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먼저 엄마 말 좀 들어봐. 준호는 시계를 보며 바쁘니 빨리 말하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집에서 쫓겨나 공원에서 잔 일, 노숙자 쉼터에서 지낸 일, 고시원에 방을 얻은 일까지 다 말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무덤덤하게 듣고 있었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수진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목격했다고, 그리고 집을 팔아서 그 남자와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며 화를 냈어요. 할머니는 거짓말이 아니라며 핸드폰을 꺼내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준호는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언제 찍은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 전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면 속 수진과 남자는 분명 친밀한 관계처럼 보였어요. 할머니는 준호에게 며느리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려는 진짜 이유가 뭔지 물어보라고 조언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사실 최근 몇 달간 수진이 이상하게 행동한 게 눈에 띄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밤늦게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핸드폰을 항상 숨기듯이 들고 다녔어요. 준호가 물어보면 친구들과 만난다고만 대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집은 절대 팔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엄마가 어떻게 지냈는지 관심도 안 가진 것에 대해 뉘우쳤어요. 할머니는 괜찮다며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둘은 식당에서 나와 함께 아파트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는 수진과 지민이, 우진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준호가 함께 들어오자 수진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왜 같이? 수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뭔가 눈치챈 듯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준호는 아이들을 방으로 보내고 수진을 마주 앉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수진은 화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뭐야? 설명해봐.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며 미안하다고 빌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울면서 자신이 외로워서 그랬다고 변명했어요. 준호가 돈을 못 벌어오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니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남자가 자신을 위로해줬고 그래서 자꾸 만나게 됐다고 실토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힘들 때 옆에서 지켜줘야 할 아내가 오히려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그럼 집을 팔려던 건 뭐냐고 따졌어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남자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집을 팔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그 남자와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어요. 그럼 나랑 아이들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지는 아이들은 준호가 키우면 된다고 대답했어요. 자신은 이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가난한 남편과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지민이와 우진이가 나왔어요. 두 아이는 부모의 대화를 다 들었던 거예요. 지민이는 울먹이며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우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지는 아이들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준호는 수진에게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라고, 집은 절대 팔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수지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준호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0년 동안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었다니 실망스럽다고 당장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결국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을 껴안으며 괜찮을 거라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눈물은 쉽게 멎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수지는 큰 가방 2개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할머니는 아들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지민이와 우진이도 아빠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아빠,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아들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아빠가 있고 할머니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지민이도 아빠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네 식구는 거실 소파에 모여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이 위로가 됐어요. 할머니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을 지켜야 할 때라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손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준호는 외도 증거를 제시하며 맞섰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민이와 우진이는 처음에는 엄마가 떠난 게 할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진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자 아이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지민이는 할머니에게 그동안 무례하게 대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무시하는 걸 보고 자신도 그렇게 행동했다고 고백했어요. 우진이도 할머니한테 안기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주를 껴안으며 괜찮다고 위로했어요. 어느 날 할머니에게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속 절차가 완료됐다는 연락이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통장에 3억 5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돈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큰 돈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은행을 나와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먼저 할머니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집 명의와 관련해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가 돈이 생겼으니 아들 명의로 된 집을 일부 환매할 수 있다고 조언했어요. 아니면 새 집을 사서 아들 가족과 함께 이사를 가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현재 아파트는 아들 명에 그대로 두고 자신은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아들 가족과는 가까이 살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사업 자금도 조금 보태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를 불러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준호는 엄마가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걸 듣고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전 친구한테서 상속을 받았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준호는 엄마한테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한테 줄 필요 없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아들한테 5천만 원을 주었어요. 치킨집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껴안았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던 게 후회됐습니다. 할머니는 나머지 돈으로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방 2개짜리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이 놀러 올 수 있게 한 방은 손주방으로 꾸몄어요. 아이들은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했습니다. 지민이와 우진이는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놀러 왔어요. 할머니는 아이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숙제도 도와줬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이야기하며 엄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할머니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 서 있었어요. 수진은 초췌한 얼굴로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수진은 용서를 빌러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했어요.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할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자신이 할 수 있지만 준호와 아이들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라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어요. 할머니는 수진에게 연락처를 주며 나중에 아들과 이야기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한다고 덧붙였어요. 수진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아들과 손주들을 불러 저녁을 차려줬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 찾아왔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는 엄마를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우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어요. 며칠 후 준호는 수진과 만났습니다. 수진은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다시는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어요. 수진은 울면서 이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신 아이들만이라도 가끔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준호는 아이들이 원하면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이혼 소송은 석 달 후에 마무리됐습니다. 수진은 재산 분할 없이 이혼에 동의했어요. 아이들 양육권도 준호가 갖기로 했습니다. 수진은 한 달에 한 번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만 받았어요. 준호는 엄마가 준 돈으로 치킨집 빚을 갚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배달 전문 도시락 가게를 차렸어요. 손맛이 좋았던 할머니가 레시피를 도와줬습니다. 장사는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요. 지민이와 우진이는 처음에는 엄마가 떠난 게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와 아빠가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걸 느꼈어요. 두 아이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처럼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찾아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아이들한테 요리를 가르쳐주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지민이는 할머니한테 요리를 배우며 나중에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우진이는 할머니와 장기를 두는 걸 좋아했습니다. 준호의 도시락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어났어요. 할머니가 알려준 옛날 레시피가 인기였습니다. 준호는 열심히 일하며 빚도 다 갚고 조금씩 저축도 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 친구 영자와 함께 국밥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사진 속 영자를 바라보며 고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영자가 남긴 유산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민이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할머니 집에서 다 같이 밥 먹자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와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왔어요. 아이들은 마트에서 장을 봐왔고 준호는 가게에서 만든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네 식구는 함께 저녁 준비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지민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우진이는 시험을 잘 봤다며 자랑했어요. 준호는 가게에 새 메뉴를 개발했다며 다음에 먹어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민이가 할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연락을 했다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용서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지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엄마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견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영자야, 내가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할머니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어요. 고통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할머니는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마음의 평화도 찾았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요가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친구들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습니다. 친구들은 할머니가 대단하다며 박수를 쳐줬어요. 점심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꽃집에 들렀습니다. 작은 화분을 하나 샀어요.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물을 줬습니다. 할머니는 화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꽃처럼 자신도 새로 피어나는 중이라고. 저녁 무렵 할머니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일기를 쓸 시간도 없었지만 이제는 여유가 생겼어요. 할머니는 지난 1년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